40분? 40분만 참으세요. 집중하세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헌법을 바치는 거였는데 진도에는 크게 무리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자유권하고 비교 형식으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적극적이고, 열거적이고, 개별적이고, 한 국가 내 기본권이죠. 우리 헌법에는 7개밖에 없어요. 열거된 게. 그러니까 7가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7가지 다 안 나와 있죠. 네. 빠진 것도 있네요. 뭐가 빠졌을까? 하여튼, 우리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7개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등.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 혼인, 가족생활, 보험, 보건에 관한 권리 등등. 오른쪽에 자유권하고 사회권 비교해놨네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비교해놨으니까 자유권, 잠정권, 정구권, 사회권 차이점 잘 기억해두세요.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국민의 의무는 이게 최근에 지금 신문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헌법상 국민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다가 규정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 이해하기 참 힘들죠.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민에게 의무를 주지 말아야지. 왜 의무를 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다가 국민의 의무를 규정했다는 이 얘기는 헌법에 있는 의무 이외의 의무는 국민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가 6대 의무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3개였어요. 3개. 3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사회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사회 환경이 달라지니까 하나 더 추가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환경이 달라서 그럼 또 하나 추가해요. 지금 현재는 모두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고쳐야 돼요.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 거쳐야 돼요. 국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국민의 의무. 예전에 1대 의무가 뭐죠? 낙세 의무 아니에요? 국방 의무가? 1대 의무. 국방 의무. 2대 의무. 납세 의무. 자, 1대 의무 국방 의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재수학원에서 강의할 때 대한민국의 남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한 남학생 놈이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이 얘기를 한 학생이 중간쯤 앉았어요. 중간쯤.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앉았었냐면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가지고 나이 60이 넘은 아줌마가 할 일이 없으니까 늦은 나이에 대학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만약에 꿈을 안고 그 수능시험 보려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서 질문하니까 이 아줌마가 고개를 뒤로 확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했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 봤어요.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가 있느냐? 여자도 병역의 의무가 같이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게 평등사회 아니냐? 이렇게 남학생이 얘기하니까 그 아줌마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야, 이 새끼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이 그냥 얼음장처럼 막 해지는 거야. 나도 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줌마 막 그 살기 어린 막 눈빛 야, 이 새끼야! 다 그러더니 애들 조용히 했단 말이야. 네가 애다 이 새끼야! 그런 거야. 근데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네가 애 나이 새끼야. 그래.
내가 이제 이 무음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하지 말고 이 국방의 의무하고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막 남학생들, 여학생들 막 자기 할 얘기 막 하잖아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당연히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도 군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는데 찬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하나가 헌법 소원을 했어요.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 기각됐습니다. 네. 이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여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지만 지원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성은 임신하는 기간과 육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서 병역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면 여자도 출산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도 출산의 의무를 명시해야 군대 안 가는 거다. 대신에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다 출산의 의무를 넣어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출산의 의무를 진다.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또 배치가 되냐면 우리 자유권에 혼인의 의무, 자유가 있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달리는 거라고. 이거 상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론할수록 막 미국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자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수업 진도도 못 나가고 토론만 하다가 끝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뭐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딱 6가지만 두고 있고 이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것 정도 이 시험 문제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1대 의무 국방의 의무, 2대 의무 납세 의무죠. 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공부할 때 소개했던 기억이 나고요. 3대 의무가 교육의 의무예요. 4대 의무가 근로의 의무예요. 5대 의무가 이제 신설된 것이죠. 최근에 신설된 것인데 5대 의무가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입니다. 내가 재산 가지고 있더라도 내 재산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 가장 나중에 등장한 국민의 의무가 환경 보존의 의무예요. 그동안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길래 이제 환경 보존의 의무를 우리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명시를 한 거예요. 이 환경만 제대로 보존돼도 코로나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이 중에 이 국방의 의무하고 납세의 의무 요 두 가지가 고전적 의무예요. 옛날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국가의 의무하면 국방의 의무하고 납세의 의무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죠. 네? 여러분, 이 교육의 의무도 현대 20세기에 와서 등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근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장자크 누수도 에밀에서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부엌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미개했다고. 이 사상가들이 미개한 거죠.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교육. 여자도 일해야 돼요. 재산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환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현대적 의무예요. 그러면 이 고전적 의무하고 현대적 의무는 어떤 데 차이가 있느냐? 이 고전적 의무는요, 동시에 국민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적 의무는요, 동시에 국민의 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에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몇 개 고르면 돼요? 4개 고르면 됩니다. 현대적 의무 4개를 고르면 이게 바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국방의 의무 있죠? 국방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징병권이라는 국가의 권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다음 납세의 의무 있죠? 납세의 권리 있어요? 우리 국민은 납세의 권리 없어요. 국가의 징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겠죠. 교육의 권리, 교육의 의무.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재산권,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 환경권, 환경 보존의 의무. 이와 같이 이 현대적 의무 4가지는 동시에 우리 헌법상 권리도 둔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지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우리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 해가지고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있죠. 어느 게 우선돼야 할까요? 그것은 사익과 공익을 따져서 사익이 크면 사생활 비밀이 우선이고 공익이 크면 알 권리가 우선이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걸 우리는 법익 형량의 원칙 또는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해결 원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건물이 신축으로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재산권과 환경권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사익과 공익을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흡연권과 혐연권, 담배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의 권리, 이거 다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뭘 우선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본권의 침해와 법적인 구제 해가지고 여러 구제제도 나와 있죠. 청원제도. 요즘 청와대에 청원하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청원제도. 이 청원제도는 꼭 청와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입법기관에 할 수도 있고 사법기관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률구조제도. 무료죠, 이거 법률. 여기 청주에도 무료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기관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나중에 행정법 시간에 다시 할게요. 출제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출제 될 만한 것만 꼬집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을 구제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가지. 위헌법률 심판 제도 하고요. 헌법소원 제도인데 이 2가지는 헌법재판소 공부할 때 다시 소개할게요. 이 2가지 비교해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사항이고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기본권의 제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의미를 잠깐 볼게요. 헌법 안에서 행사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7조 2항이던가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국가안전보장 밑줄 긋고 그 앞에다 동그라미 1 이렇게 쓰세요. 국가의 안전보장 1, 2,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3, 공공, 복리, 요 3가지 경우에만, 이 세 가지 경우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이게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제한한다거나 또는 과소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다시 기본권 제한은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뭐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니까 필요 없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수단을 보면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원칙적으로 뭐다?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것만 말합니다. 법률로서 제한해요. 그러면 법률로서 제한하니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끔 이 예외 가지고 출제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게 있었죠. 긴급명령권.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한 것이 바로 긴급명령권 발동에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은 국내법이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조약.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또 뭐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조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죠. 한미 FTA,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이 있겠죠. 한미 FTA도 조약이잖아요. 그죠? 또 칠레와도 체결했죠. 한칠 FTA.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하고도 체결했단 말이에요. 한 이스라엘 FTA.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한계가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거기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게 한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자,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의식주죠. 의식주 문제. 이를테면 사형수니까 너 내일 모레 죽을 놈이니까 굶어 이 새끼야. 밥 안 줘요. 잠도 안 재워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옛날 오래전에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번에 WHO인가요? WTO구나. WTO.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이 나이지리아의 여성하고 우리 한국의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 무역대표부 단장에 있던 그 여자. 근데 좀 우리가 불리한가 보대요. 그 나이지리아의 그 여성이 좀 유리한가 봐. 근데 그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을 어기면 사형당했는데 거기서는 이슬람 율법대로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교수형이더라고요. 아주 그 나이지리아의 흑인 여성이 이슬람 율법을 어겨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교수형이니까 밧줄을 목에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숨을 거두게 하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 여성의 파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형수가 그냥 지하 바닥으로 그냥 나둥그러졌겠죠. 그러니까
집행관도 놀랬고 사형서도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다친 데가 없는 거야.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치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다쳤다면 완치해서 집행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개인이 갖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완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다행히 안 다쳤다고 그랬죠? 진정시켜가지고 1시간 후에 다시 집행해서 성공했답니다.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나오더라고. 삼천교육대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없나요? 저도 못 가봤는데. 삼천교육대 그 실상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찍히면은 말 안 들으면 밥을 주는데 접시에다 밥을 주고 손을 뒤로 묶어서 그냥 입으로만 밥을 먹게 했대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겁니다. 위헌이죠. 위헌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와서 듣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규제도 한 번째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으로 가야겠네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서는 마무리했고요. 이제 통치 조직과 통치 기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144쪽에 보니까 입법부와 국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사항입니다. 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헌법 조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깜빡 여러분이 속기 쉬운 부분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공부하세요. 자, 국회의 지위는 읽어보면 돼요. 구성도 마찬가지.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잖아요. 국회는 특권 뭐뭐 있어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죠. 자, 면책 특권 보세요.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직무가 아닌 발언과 표결은 어때요? 직무가 아닌 발언은 어때요? 책임져야겠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는 어때요? 책임져야겠죠?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지 국회 안에서까지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헌법 규정과 다른 걸 고려해가지고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내외에서 책임지지 않음 이렇게 됐다고. 국회 내에서 책임지고 국회 밖에서는 책임 안 집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가 아니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현행범인이라면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그럼 회기가 아닐 때는 예,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회기 중에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행하게도 이 동네에서 한 사람 있죠. 정경순 씨인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체포됐죠. 지금 구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돼야 됩니다. 회기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되지만 회기 중에는 석방됩니다. 왜? 국민의 대표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국회의원 특권 중에 세 번째 특권이 더 짜릿합니다. 세비와 여행상의 특권인데요. 세비가 1억이 넘어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상의 특권인데요. 비행기나 철도 공짜입니다. 직무상 외국에 나간다. 그럼 비행기 공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KTX 승무원이 있는데 출발 5분 전까지는 반드시 그 국회의원 좌석을 남겨놔야 된대요. 그리고 그 5분 그 사이에 티켓이 안 팔리면 그냥 빈 걸로 간대요. 국회의원용으로 반드시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석 끊었다가 국회의원석 한번 타고 가진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석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리 한두 개 비워놓는가 봐요. 운 좋으면 이제 그 자리를 티켓을 살 수도 있고요. 이게 세비와 여행사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형태는 아까 단원제, 양원제 잠깐 나왔었죠? 이거 교재대로 읽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마찬가지. 의결 정족수 암기사항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암기하세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고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거든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간단해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모든 게 의결이 됩니다. 이를테면 법률안을 의결한다거나 다른 안건을 의결할 때 이게 일반 의결 정족수예요. 그런데 특별히 의결 정족수를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무겁게 통과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눈에 보이나요? 헌법 개정안 의결할 때,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의결할 때하고 국회의원 자를 때, 국회의원 제명할 때하고 대통령 자를 때, 탄핵 소추입니다. 탄핵 결정이 아니고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어렵게 통과되는 특별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자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15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이 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이게 국회로 돌아와서 폐기할 수도 있고 재의결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재의결의 정족수가 특별 의결 정족수로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유일하게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되는 순간 법률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이 재의결된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적 과반수 찬성을 얻는 거 5가지 있네요.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어쩔 수 없어요.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나씩 자꾸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회의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이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의의 원칙 3가지가 있죠.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회기 계속의 원칙이 뭐죠? 거기 보세요. 1번.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할 수 있습니다. 회기란 건 4년이죠. 지금 21대 국회인가요? 21대 국회. 그럼 21대 국회가 2000년, 2020년 언제 시작했죠? 5월부터 이제 4년이니까 2004년, 2024년 5월까지겠죠? 4월까지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4년이잖아요. 이게 1회기라고. 1회기. 그런데 이게 회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안건이 4년 동안에 아직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이건 회기 계속의 원칙이 아니라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외적으로 회기 계속의 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느 때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해됐나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기 계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건 예전에 출제 한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공개 원칙도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뭐예요?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은 다시 의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파가 자꾸 이걸 가지고 이은재 의원 표현대로 겐세이를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겐세이 일본 말인데 그 여자가 잡숴먹대. 소수파가 이미 부결된 거, 야, 그거 다시 한번 투표해보자. 자꾸 이렇게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 이걸 우리는 필리버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된 게 일사 부재 의의 원칙이에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판의 원칙에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이건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이고요. 국회의회의 원칙은 일사 부재 의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심심할 때만 읽어보세요. 헌법은 여러분이 다 암기해야 돼. 틈 나는 대로 자꾸 봐야 돼. 틈 나는 대로. 자, 국회의 권한 보세요. 입법에 관한 거는 쭉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재정에 관한 돈과 관계되는 거죠. 돈. 국정감시 및 통제, 국정감사권, 조사권 등등등.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구성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 국무총리 등등에 대한 동의권. 자, 거기 보세요. 3번을 보세요. 대통령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법관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국가기관은 여기 몇 개밖에 없어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되게 좋죠? 실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됩니다. 다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정부로 이송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했어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2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주지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부칙을 통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아까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부칙이 있다고 그랬죠? 부칙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헌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 거라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라는 주지기간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칙으로 특별한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절차가 다르죠. 헌법 개정 절차는 그 제안을 보세요. 국회 최적 과반이죠. 그 다음 그 아래 대통령이죠. 근데 일반 법률 제정은 국회의원 시민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부예요. 정부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제안합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일반 법률은 정부가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달라요. 헌법은 과반 이상. 그 다음에 일반 법률은 국회의원 시민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대로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이건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정의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 읽어보세요. 탄핵 대상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법관은 탄핵 대상이다 아니다? 기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재대로 헌법 조문대로 자꾸 봐야 돼요. 자꾸. 그리고 문제도 풀어봐요. 문제 풀어봐야 아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행정부와 대통령에서 행정부 의미 읽어보시면 되고 대통령 임기 선출 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지위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국가 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 그래서 권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중에 뭐만 암기한다고 하라고 그랬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만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읽어보면 되고, 국무회의 보세요. 행정부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자, 구성을 보세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부의장을 하고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 안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러니까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거 15인하고 30인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맞잖아! 큰일 납니다. 포함하여 이게 틀린 거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감사원의 구성을 보세요.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대. 어라? 여기는 감사원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냈단 말이에요. 와, 과 하고 포함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느냐. 자, 다시. 감사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해요. 간포야, 간포. 간포. 간포항이라고 가보셨어요? 어디 있죠? 포항 옆에. 네, 간포항.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하지 않아요. 감사원장만 포함이 돼요. 그 나머지 이제 뭐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돼요. 자,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죠. 감사원이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세입, 세출, 결산권, 국가 및 법으로 정한 단체 회계검사, 공무원의 직무감찰. 이게 감사원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보고해야 되죠. 우리 책에는 언급이 없나? 두 군데다 보고합니다. 자, 감사원. 감사 내용을 두 군데다 보고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직속기관이니까 감사한 내용을 대통령이 보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올해 국회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검사했죠. 그러면 내년도 국회에다가 이거 보고해줘야겠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도 국회. 당해년도 국회라면 틀려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다고. 감사한 내용을 대통령과 당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당해 국회가 아니라 차년도 국회라는데 조심하세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막 헷갈리거든. 이게 당해 국회인지 차년도 국회인지. 차년도 국회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국무위원 장관이죠.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위원이고 행정각부회장,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회장을 임명하죠.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임제도. 이것도 지금은 이런 거 보려니까 또 복잡해지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법률은 거부권을 말씀드렸고 넘어가서 대통령의 권한 아까 얘기했어요. 행정부 수반수 권한만 안 계세요. 7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국군 통수권하고 법률안 거부권. 이건 행정부 수반수 권한입니다. 그 밖에 법령 집행권,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명과 파면권,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국무회의 주재권 등등 해서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국가원수 권한도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외국과 관련된 게 대외적 국가대표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소권, 긴급명령권 등등. 국정조정권도 있고, 그 법률안 거부권하고 법률안 제출권하고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죠.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수 권한이지만 법률안 제안, 제출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대통령 권한의 통제 방안도 헌법대로 읽어보세요. 특권도 읽어보시고. 대통령에게는 민사상 특권은 없어요. 재직 중에 형사상 특권만 인정돼요. 자, 오른쪽에 긴급명령권하고 긴급재정정지 처분명령권 소개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 자꾸 읽어봐야 돼요. 제가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제대로 비교하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면권도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의 구성 및 조직 비교,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공부할 때 좀 짜증이 나요.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한꺼번에 암기하면 잘 안 되거든요. 틈 나는 대로 보세요. 틈 나는 대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법부하고 법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이게 많아요. 다른 그 정치편하고도 연결된 부분까지 다 뽑아놨기 때문에 36문제인데 이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홀수번만 풀어드릴게요. 홀수번. 그리고 짝수번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홀수번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짝수번은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의 이게 이제 사법하고 공법 끝날 거예요. 사법, 공법. 이게 재밌죠? 표정이 왜 그래요? 사법은 모르면 사기당하니까 알아야 되고요. 공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알아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